반성 촉구에 반성하라. 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윤호중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호중은 비대위를 떠나라! 이름만 비상대책위원회지 전혀 우리의 사항을 비상사항으로 보지 않는 처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 패배의 그 대표적인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딴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당내 갈등 봉합될까요? 뭐 봉합이 당장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저런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흔들어서 나가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거의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예요.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비장하게 지금 대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흔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어제 뭐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하고 대화했잖아요. 거기서도 격론이 있었대요. 양측이 팽팽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뭐 반대할 수 있고 뭐 좀 기분 안 좋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윤호중 비대위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만약에 잘못하면 질책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떠나라 나가라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이배 비대위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을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요,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퇴임사에 잘했다라고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못한 내용도 쓰고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 나는 이제 당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심지어는 내부 총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5년간의 정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거긴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또 이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까지 다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성역 없이 다 같이 한번 이제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의원 주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부터 다 같이 반성하고 성찰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렇게까지 발끈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쇄신이라는 거는 반성해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뭐 할 수는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제 막고 싶은 생각이 앞장서니까 또 그 생각도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당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때까지는 갈등 양상이 뭐 계속 격화되진 않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고, 24일에 어떤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잦아드느냐, 이제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 세 분의 후보가, 한 분은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분이고, 한 분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분이고, 한 분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중에 또 한 분은 그 현재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부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갈등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4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또 한 번 내분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 갈림길 섭니다. 바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인데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택한 건데요. 일단 출마 후보 없이 당 소속 172명 전원이 각자 원내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만약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곧바로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 3분의 2 지지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한 의원부터 정견 발표를 하고 다시 2차 투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반 득표에서 당선되고 과반 득표가 없으면 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동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경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박홍근 의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그렇게 봐야겠죠.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박광원 의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이원욱 의원, 이 3파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다시 개파 싸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의 이제 선거를 그렇죠. 거치게 되잖아요. 투표를 거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개파적으로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누군가 이제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저는 콘클라베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다수결이나 아니면 처음에 과반수 없으면 두 사람 붙여가지고 다수결로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개파가 더 강해져요. 근데 그런 방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콘클라베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마음속에는 지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선택했다고 하면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동의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차라리 그냥 개파 싸움 해가지고 그중에 한 명 뽑는다 이러면 그게 더 개파가 더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콘클라베 방식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선택이 되든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뭉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파 싸움을 분열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투표 끝나고 나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이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후보 현재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근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네티즌들이 이재명 고문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다는 인증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인증글에 따르면요. 이 고문이 여성 네티즌을 친근감의 표시로 개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개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성 네티즌들 이 고문을 토끼과 동물인 친칠라를 닮았다면서 잼칠라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 후보는 고맙잖아라고 답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자나체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답장을 하는 분이 이 고문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이냐 이런 질문에는 저는 보좌관이 없는 실업자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고문의 젊은 여성들과 이런 소통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고문이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대선 후보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자산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팬카페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 날인 3월 10일 날 개설이 됐는데 7일 만에 10만 이상이 가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게시글이 13만 5천 개가 지금 올라왔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젊은 여성들. 제가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진짜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이런 그 젊은 여성들이 뭐 일단은 굉장히 고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재기해야 될 텐데 그 발판이 결국은 젊은 여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짚어봤습니다.